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개막 후 15연승, 여기에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까지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기념비적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화는 이 기세를 앞세워서 1위 재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역대급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부터 또 MLS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 소식까지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뉴스,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반려동물을 꼽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함께 키워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이 시작되곤 하는데요. 아이와 반려동물 정말 함께 키워도 괜찮은 건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이제 내일은 휴장이고요. 오늘 움직임이 중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코스피 현재 0.31% 약세로 3,21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5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9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4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방산 대표 주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은 약세인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4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현재 2.4%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1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4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8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강세 이어갑니다. 특히 ABL 바이오가 자사가 개발한 이중항체 항암 치료제가 임상에서 예상보다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웹툰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 급등에 국내 웹툰주들도 덩달아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웹툰 엔터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하루에 80% 넘게 폭등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면서 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외환시장 1,380원을 하회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38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많은 양의 좀 비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어요. 네, 수도권 일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한때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80대 운전자가 도로가 침수돼 차량과 함께 떠내려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네. 집계에 아직 포함되진 않았지만 폭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같은 날 포천에선 차량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는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인천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호수로 추락하면서 아이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500세대 7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처를 떠나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마을 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주택이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면서 오늘 오전 기준 360건에 가까운 피해가 접수됐고 200개가 넘는 도로와 145개 주택 상가가 침수됐습니다. 네. 중대본의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누적 강수량은 파주 300mm, 인천 옹진 270mm, 김포와 서울 도봉 250mm를 넘기면서 유례없는 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 공식적으로 장마 끝났다고 했는데 네. 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퍼부는 걸까요? 이번 기록적인 폭우는 마치 7월 장마철처럼 발달한 이 정체 전선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남쪽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수증기가 압축돼 한반도에 비구름 통로가 놓였습니다. 가뜩이나 비구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중규모 소용돌이들까지 팝콘이 터지듯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극한 폭우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에 대만 부근을 지나는 11호 태풍 버들이 다량의 열대 수증기를 정체 전선으로 퍼 올리면서 폭우 위력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네. 특히 수도권에 좀 비가 집중됐었는데 지금 서울은 비가 좀 잦아들었던데요. 네, 서울과 경기 북부의 호우특보는 오전 9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경기 남부와 충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틀간 큰 비가 쏟아진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또 충남에도 경계가 발령 중이고요. 예.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인천 계양구 등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표됐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광복절인 내일도 최대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의 낮더위가 주춤하는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네.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 32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광복절인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기상특보가 들어온다면 생방송 도중에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정부가 이 매달 내는 경기 진단 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나왔네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 2025년 8월 최근 경제 동향을 발간했는데요. 예.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면요.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9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이 늘면서 6월 말 기준 총 수입은 24조 7천억 원 늘어 320조 6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100조 원을 넘겼던 1년 전보다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예. 6월은 5월 종합소득세처럼 특별히 세목이 거치는 달이 아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정부가 민생을 위한 신속 집행을 강조한 만큼 이 전체적인 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고요.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은 7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내달 9월 재정 동향을 통해서 7월까지의 누적 총수입과 총지출, 수지 상황 등을 밝힐 계획이니까 눈여겨봐야겠고요. 예.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에러,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두 차례 진단에선 경기 하방 압력을 강조했지만 미국과의 상호 관세 타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는 보다 낙관적인 표현으로 오.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다만 건설 투자 부진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곁들이면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지역 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취업자 수가 늘고 있긴 한데 이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업자 수는 2달 연속 증가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네. 실업률도 2.4%로 7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네. 막상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곳곳에 냉기가 가득합니다. 아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최소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 취업자가 13개월째 내리막을 걸었고요. 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도 9만 명 넘게 줄면서 15개월 연속 아이고.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또 내수 부문 중에선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석 달 연속 줄었는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특히 청년 고용 절벽도 여전했습니다. 예. 60세 이상 또 30대는 취업자가 각각 34만 2천 명, 9만 3천 명 늘었지만 반면 20대는 13만 5천 명 감소했고요.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5만 8천 명 주저앉았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1,600만 명 넘게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7만 명 가까이 불어났고요. 특히 20대가 42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월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라는 대외 변수가 여전한 상황에서 아직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단하면서 길어지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개월, 15개월 이어지는 이 기록은 빨리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최근 갑자기 이렇게 값을 올리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비 쿠폰 때문이란 분석이 있네요. 네, 푹 꺼진 동네 상권을 좀 살려보고자 내놓은 이 소비 쿠폰이 네. 되려 물가를 뛰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한 달 새 음식값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사용을 마쳤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한 곳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1조 원 이상이 흘러들어간 대중음식점이 꼽혔는데요. 예. 문제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한철 장사를 꾀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비 쿠폰이 가능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지급하던 쿠폰을 빼거나 방문 픽업 할인을 제외하는 등 일종의 꼼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 소비 쿠폰 사용이 끝나면 가격을 내리더라도 쓸 때 올려야 한다. 어차피 공짜로 풀리는 돈이고 쓸 사람은 쓰게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 지난달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3.5%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1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이 때문에 소비 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은 8월 경제 동향에서 소비 쿠폰 효과로 수요층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될 수 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짚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에선 또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물가 압력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만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진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한철 장사를 꾀했다가는 다음에 또다시 이런 정책을 펼 때 분명히 이 저항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길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금융당국이 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네요. 네, 오는 10월부터 사망 이후 받는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가고 나면 노잣돈이 무슨 소용이냐. 노후 안전판이 부족한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마련된 제도인데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도 넓혀서 55세부터 당겨 쓰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으로 종신보험금도 이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해서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70세 기준으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네. 최대 90%까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노후소득 보장용인 만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되고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가 어렵습니다. 또 돈으로 받는 연금형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가 요양시설 이용료를 내주는 방식의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우선 오는 10월 생명보험사 5곳 출시를 시작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데 금융위는 다음 주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령 기간과 또 비율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일제강점기에 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한국인 선수들이 89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고요. 네, 그동안은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일본 이름으로만 기재돼 왔는데 국회와 대한체육회 요구로 한국 국적과 한국어 이름도 함께 표기되면서 아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 9명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IOC 측은 대한체육회 한국국회의 노력으로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인으로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름 등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 당시 한국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며 남승용 선수에 대해서도 올림픽 참가 기록이 일본 이름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 두 선수 외에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농구에 일본 국적으로 참여했던 이성구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장희진 선수 등 7명의 올림픽 영웅들도 한국 이름과 국적이 올라가면서 선수 가족들은 뒤늦게라도 이름을 찾아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뒤늦게라도 이렇게 많이 좀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도 비가 오고 있지만 특히 충남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잠수교는 지금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막히고요. 동산요금소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대저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 났고요. 지금 사고 처리를 하면서 초정부터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론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까지 10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핫 이슈. 오늘도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 선수가 이번 주 프로야구에 엄청난 대기록을 써냈습니다. 네, 우선은 이 개막 후 15연승 기록을 네. 세웠는데요. 이 연승 기록은 물론 이제 과거에 정민태 선수가 22연승까지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기록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어진 기록이고 개막 이후로만 따졌을 때는 종전 기록을 봤을 때는 이제 정민태 선수가 기록했던 14연승, 박철순 선수와 정민태 선수가 기록했던 14연승이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네. 폰세 선수가 개막 이후로 15연승이라는 KBO 리그 사상 최초의 기록을 또 세우게 됐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코디 폰세 선수가 또 200개의 탈삼진을 또 뺏어내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됐는데 네. 폰세 선수가 지금 삼진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네. 이 페이스대로면은 사실 그 전에 이제 미란다 선수가 기존에 경신했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까지도 아마 새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마 가장 기뻤을 사람은 김경문 감독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경문 감독이 또 이제 프로 통산 1000승이라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을 폰세 선수의 승리를 통해서 또 챙겨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야구 통산 1000승을 기록한 감독은 역대 세 번째 감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응룡, 김성근 감독 너무나 유명한 이 두 명의 전설들. 감독에 이어서 세 번째 김씨 감독이 공교롭게 세 명 다 김씨 감독인데 그러네요. 이 세 분이 또 이제 프로야구 총산 1000승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문 감독에게는 사실 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봤고 네.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 아마 이제 KBO 리그의 우승이 아하. 본인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이제 목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 네. 중심에는 역시나 탈삼진 승리 모두 앞장서서 따내고 있는 네. 폰세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이 기록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번 시즌에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200 탈삼진 고지 오른 투수가 아직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면은 폰세 내년에는 KBO 리그에서 못 보는 거 아니냐. 뭐 하나 빼고 다른 팀들은 다 이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9개 구단 팬 일동 폰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폰세 선수도 내년에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제의가 올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워낙 스터프도 압도적이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사실 폰세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물론 성적과 구위 자체는 좋았으나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부상 이력이거든요. 아, 그때도 네. 초반에는 잘 던지다가 시즌 중반부터 부상 낙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 시즌에 지금 폰세 선수가 물론 한화이글스가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한 번도 로테이션을 좀 거르지 않고 네. 꾸준하게 아프지 않고 던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에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많이 보완됐구나라는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한화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폰세도 폰세지만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는 와이스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주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 시즌에는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한화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한 출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더 뭐 이제 김경호 감독 위한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반드시 좀 우승을 이뤄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한화는 지금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1위 재탈환을 노릴 텐데 네, 지금 뭐 1위 싸움도 그렇지만 3위 싸움이 치열해질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롯데까지 해서 3강 체제가 좀 굳어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롯데가 최근에 계속 연패 기록하면서 승수를 못 쌓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LG와 한화가 어떻게 네. 보면 양강 체제로 그러네요. 두 팀 다 6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네. 2강 체제를 좀 구축한 모양이고 예. 롯데가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네. 연패도 지금 5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네.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기록을 가진 구단인 게 팀 타율 1위, 팀 안타 1위, 뭐 팀 2루타 이런 팀이 가질 수 있는 타격적인 기록에서는 모두 지금 2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록에서는 압도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홈런입니다. 이렇게 타격의 특이하네요. 팀인데 희한하게 홈런이 압도적으로 1위인 삼성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롯데 야구를 좀 보다 보면은 안타 출루는 자주 하는데 결정적인 장타가 나오질 않으면서 이제 병살타라든가 이렇게 좀 잔루가 많이 쌓이는 야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은 거포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팀 타선의 사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끝까지 치열한 프로야구 경기들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간 손흥민 선수 소식 살펴보면요. 뭐 예상보다 빠르게 데뷔전을 가졌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경기에 이제 63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또 이제 페널티킥을 유도해내는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왜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을까 조금 네. 아쉬워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네. 일단 LAFC 구단 자체에 정해진 페널티킥 키커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데뷔전에서는 이 구단의 전통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득점을 기록한 선수랑 또 환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빠르게 팀에 적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듣기도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환호를 받았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LAFC뿐만 아니라 MLS 리그 전체에서의 위상도 좀 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정 선수입니다. 이 네. 지정 선수라는 거는 메이저리그 사커 규정에 보면은 그 연봉 셀러리 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말해서 팀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좀 빅네임의 선수가 영입됐다는 점은 사실은 다른 팀 선수들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메이저리그 사커를 이끌어 나가는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흥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가 네. 이 손흥민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당장 네. 이제 내년 시즌을 앞두고는 티켓 값을 올릴 계획도 아니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유니폼 판매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또 LA 구단이 가지고 있는 연고지 로스앤젤레스가 한인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팬 친화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MLS 리그에 대한 중계권 방송권 판매를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현재 방송권자인 애플 TV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플 TV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OTT 시장에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아마 재판매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방송국인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애간장이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 한 명이 가져올 수 있는 리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 시장에까지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꽤 임팩트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또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랑 뭐 잘 맞을 것 같다. 또 대단한 활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아요. 앞으로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런 뭐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홍명보호가 10월에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를 전망이네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현재 구체적인 조건 등을 놓고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통 이렇게 발표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가진다는 플랜 자체는 확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이 날짜도 이제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은 네. 오는 10월 10일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경기를 하고 14일에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대표팀과 경기를 예. 치를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공식 발표 전에 요즘에는 특히나 이 어떤 상업적인 계약에 대한 세부 조건들이 사전에 확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최근에 경기력을 두고도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네. 강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좀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전에서 브라질 대표팀에게 나름 대패를 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도 약간의 서력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K리그에서는 네. 이 오심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맞아요. 뭐 현장에서 불만이 뭐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네.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열렸던 경기 중에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네.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렸던 K리그 2 경기였죠. 네. 전남 드래곤즈와 이제 천안의 경기였는데 당시 이제 전반 19분 상황이었습니다. 전남의 이 민준영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네. 이 박정호 주심이 5분 굉장히 좀 긴 시간이거든요. VAR 치고는 네. 5분에 걸친 VAR 판독 결과 옵사이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 앞선 이제 정강민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네. 당시 이제 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정강민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오.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오심 논란도 나왔고 전남이 이날 4대3으로 패했다 보니까 이 취소된 득점 하나가 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을 것도 그러네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팬들도 그렇고 구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오심의 원인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심판들이 매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 내에서 이 계측, 옵사이드 라인을 계측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 라인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하. 이런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판독이 이렇게 5분 넘게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도 옵사이드 카메라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반복해서 돌려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이는 화면이 옵사이드 화면으로 보이면은 이거를 옵사이드로 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렇게 번복이 된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지난 9일이었죠. 네. 또 제주 SK와 울산 HD의 경기에서도 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의 득점에 대해서도 옵사이드 위치에서의 공에 대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득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심이 아니었느냐라는 또 항의가 있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루빅손 선수의 플레이가 제주 골키퍼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네. 골 장면에서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정심이 맞다라는 판정도 있었는데 거의 뭐 다음 날 바로 일어난 일이었다 보니 이렇게 매 경기마다 오심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좀 나아지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축구에 이어서 농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좀 침체기를 겪은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네. 지금 이 황금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 안준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농구 대표팀이 이제 8강전에서 이제 중국을 상대할 예정인데 네. 이렇게 사실은 이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 올라가지 못할지 않겠느냐 좀 걱정 어린 시선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제 좀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예선전이었죠. 이 레바논전이 진짜 압권이었던 것 같은데 3점 슛이 무려 22개가 나왔습니다. 와, 이 3점으로만. 22개가 3점이 나오면서 네. 사실 레바논 하면은 아시아 농구계에서 굉장히 강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도적인 외곽슛을 바탕으로 레바논을 격침했고 레바논이 심지어 8강전에서 일본을 꺾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요행이 아니었다. 실력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농구계가 세계권의 무대에서 어떤 스타일의 농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하.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아하. 않았나. 좀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였다고 보고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중국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걱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리장성 중국전이 오늘 열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팬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일단은 리바운드에서 지난 괌전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 그리고 조직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여준석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합니다. 예. 네, 기존까지는 이제 뭐 유기상 선수라든가 외곽에서 이현중 선수라든가 외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준석 선수의 합류 굉장히 좀 반가울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경남 진주에서는 이 세계 정상급 여자 배구 팀들이 맞붙는 네,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 열리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결과보다도 지금 대회 의미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난 VNL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1승에 그치면서 결국 탈락을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 뭐 이제 런던 그 도쿄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남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다 보니까 네. 세계 유수권 팀들과의 경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VNL 탈락이라는 것은 그 강팀들을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그렇죠.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통해서 세계 정상급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 대표팀과 경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에 세계 그 국가대표팀들이 일꾼급 선수들로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번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굉장히 수준급 있는 1군 선수들 위주로 다행히 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참고로 1차전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우리나라가 3대1 세트 스코어로 졌고 어제 열렸던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3대2로 패배했는데 어쨌든 지난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상대로 3대0으로 패배를 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세트 스코어 3대2까지 풀세트까지 끌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강소희 선수가 지난 1차전에서 단 1득점에 그쳤었는데 프랑스전에서는 이제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아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실 내일 모레죠. 16일에는 또 한일전이 열립니다. 한일전.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압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날짜도 이제 광복절 다음 날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일본전에서 좀 좋은 경기 결과 있다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또 좀 좋은 낭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골라듣는 영화 이야기, 라디오와 팝콘 코너는 새 출연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도둑게 살 안 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재물을 모으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도둑고양이가 살찌랴 같은 것도 있죠. 도둑개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개를 말하고, 도둑고양이는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길고양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등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표현들은 특별히 나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한다는 뜻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먼저 도둑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남이 배우는 옆에서 몰래 듣고 배우는 글을 뜻합니다. 보통 도둑글로 배우다, 글솜씨가 어깨 너머 도둑글로 배운 것 치고는 제법이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야 할 시간이 아닌 때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자는 잠을 도둑잠이라고 하고,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을 도둑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하는 빨래는 도둑빨래, 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드는 장가는 도둑장가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12시 30분을 기해 예산과 태안, 당진, 서산, 홍성에서는 특보가 호우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권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천둥, 번개, 돌풍과 함께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강한 비는 9시 이전에 거의 끝나고 지금 소강 상태인 곳이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좀 약해진 곳도 많은데 현재 충청도 위주로 강하게 오고 있고 늦은 오후까지는 이 경기 남부 충남권에 강하게 온다는 예보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지역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에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던 서울, 인천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청 남부와 또 남부,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청도 북부를 위시해 중부
중부지방 폭염의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34도 등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4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충청도는 100mm 가까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엔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울 때 꼭 지켜야 할 것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또 출산 예정인 분들, 혹은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고, 순직 해병 특검은 법무부 전 인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인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게 대표와 시민 등 10,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주간 방송사는 KBS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가옥 140여 채가 침수됐으며 시설 피해 2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예, 아침에 출근하실 때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지금은 폭우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잠겨서 넘실거렸었는데 네. 지금은 도보도 보이고 물살도 느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는 내일까지도 내려서 계속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충청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중이고요. 앞으로 비는 충청에 100mm 이상, 경북 북부서 내륙에 60mm, 또 수도권과 강원에도 최대 60mm 더 내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또 공휴일이고 사흘 연휴 앞두고 휴가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국 곳곳이 침수나 범람된 곳이 많은 데다가 산사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옹벽 같은 데 이런 데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어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네, 2달 동안 인수위 역할을 했죠.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대국민 보고를 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국정과제 123가지 공개했습니다. 네. 1호 과제는 개헌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내용이죠. 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등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또 지금 정부가 태초부터 불법 계엄 이후에 권리 선거로 태어난 정부잖아요. 네. 그런 만큼 개혁 완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계엄으로 빚어진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등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 언론 개혁 등등이 담겨 있고요. 예. 경제 성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면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 성장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전력망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임기 내 환수하는 내용, 방산 4대 강국 도약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과제가 되겠고요. 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을 가지는데 그 앞서서 장관급 6명,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1기 내각 구성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네, 먼저 장관 후보자 2명, 이게 교육부하고 여가부 같은 경우에 공석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각각 지명했습니다. 네. 네, 전 후보자 2명이 워낙에 시끄럽게 낙마를 한 다음이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을 보면은 중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오래 있던 인물이고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거쳐서 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도 맡고 있고 N번방 성착취 사건하고 관련해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일관되게 굉장히 여성계 활동을 굵직하게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혁원 전 기재부 1차관 발탁했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전원 교수 내정했고요. 네. 농어촌특위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했는데 보면은 교수 출신이 좀 3명이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예. 다만 이 차정인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부산대 총장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부산대가 그 조국 전 대표의 아하. 자녀 조민 씨하고 관련이 또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 때 조민 씨에게 사과를 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렇게 인선 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선 단행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전으로 난제 해결에 나서달라 당부를 하면서 특히나 교육 문제, 성평등 이슈,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경청하고 가지하는 길을 과감히 걸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새벽까지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기나긴 대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철수를 했네요.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당원 가입 문제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을 위해서
통일교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포함한 전산 자료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뭐 당초에는 이제 영장 제시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를 얘기를 하면 당 측에서 임의 제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국민의힘의 반발이 되게 컸죠.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막 하고 있어서 대전으로 내려갔던 지도부하고 당직자들이 예. 다시 올라와가지고 당사를 막아서고 이렇게 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결국에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교인 명단하고 당원 명단을 비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추려서 20명 명단을 자체적으로 대조를 해봤더니 당원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특검이 보려고 하는 건 시기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원이 아니더라 하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네. 2023년 3월에 치러졌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 당시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느냐 이거고 여기에는 이거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통일교 윤 전 본부장 이렇게 얽혀 있는 내용인데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윤심이 정확히 무엇이냐 했더니 그러면서 또 뭐 전당대회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냐 이런 네. 질문을 했고 예. 전성배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이거는 권성동 의원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 통일교 게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하필 또 지난주에 주말에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뭐 논란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윤리위 열고 전환기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예.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의 날짜인데요. 당초 고양시에서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온라인 개최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22일에 충북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네, 여러모로 아직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이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구속 후에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전 8시 40분쯤에 일찌감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수갑 차고 그 검은색 투피스 정장 입고 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러 나갈 때는 사복 착용이 가능해서 아하. 수용자복 대신 그렇게 입었다고 하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게 뭐 남자 여자 미결수가 포승이냐 수갑이냐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네. 구치소 교도소마다 또 다르기도 한데 남부구치소는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전해져서 예. 김건희 여사도 수갑을 차고 간 걸로 알려졌고 특검은 이제 그러면 오늘 조사에서 뭐 부당 선거 개입이나 공천 개입 이런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는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브로치하고 귀걸이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네. 그게 자수서에도 적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원래 예. 뭐 특검에 그런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네. 세 가지 장신구 중에 목걸이하고 브로치는 2023년 말에 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귀걸이가 아직 좀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진 건데 예. 근데 요 돌려줬다는 요 시점이 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전달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간이 되게 시끄러워졌을 아하,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수습하려고 뒤늦게 몇 가지만 돌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동시에 귀걸이의 행방도 추적 중입니다. 네. 자, 오는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임 직후에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일단 23일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 갖고요. 그 1박 2일간 일본에 실무 방문하는 일정을 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나왔고 네.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간다라는 건 되게 이례적인데 그거는 한일 관계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다녀온 뒤에 우리나라 옆에 있으니까 일본 그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먼저 가는 걸로 정한 건 이거 자체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본에는 어떤 걸 주냐. 그만큼 우리가 일본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도 견고하지만 앞으로 우리 한미일 협력 강화하자라는 기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게 또 미국에도 시그널이 가는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태 지역에서 반대급부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체제를 희망하는 게 미국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뭐 친중 이런 거는 좀 오해고 우리 한미일 협력 공고히 하고자 해라는 걸 미국에도 일본에도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로 예.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한일 정상은 그럼 회담 뒤에 만찬을 갖고 올해가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예. 양국 간의 인적 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도 다룰 예정인데 다만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광복절이잖아요. 내일. 네. 그래서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 또 하나는 일본의 행보입니다. 그러네요. 일본으로서는 패전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매년 그랬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우리 정상회담 기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다분하고요. 네. 일단 내일 양국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걸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구 이 반대쪽 현지 시각 15일에 이제 미러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지금 회담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네, 미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만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여기 껴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껴서 3자 회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푸틴을 향해서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강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영토 문제도 지금 걸려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너희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안전 보장도 해줘야 되고 영토도 우리 이거 다 뺏길 순 없어. 너무 불합리한 일이야.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는 거는 새롭게 공세를 펼 교두부를 오히려 빌미를 주는 것이다. 네. 우크라이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트럼프 그 미국 측에서는 돈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도 종식시켜주고 이미 너희는 지고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는 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미러 정상회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게 파병에 북한이 이미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타이밍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양국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정상하고 통화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밝히고 김정은과 푸틴이 미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 미국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죠. 그럼 이것이 파병 관련한 얘기가 됐을 것이다. 뭐 어떤 식으로든 파병의 대가를 거론을 했든 그것이 철군에 대한 얘기일지 어떤 것이 됐든 네. 관련해서 나눴을 것이다라는 거고 예.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제 곧 트럼프 만나러 갈 거니까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 김정은의 의중이 어떤지 어떤 메신저 역할을 중간에서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그런 의중을 나눴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북한 지금 김여정 당 부부장이 오늘 오전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담화를 내놓은 거예요. 예.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네. 철거할 의향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권 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해보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미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 측에 보내는 우리 의중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런 게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우리 보도에서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억측이다. 네. 허황된 꿈을 꾸는 대표적인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 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요 앞에 단서가
미국이 그런 사고 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이건 어떻게 역으로 뒤집으면 생각을 바꾼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적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주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약 2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아기와 반려동물 함께 키워도 될까? 그렇죠. 네,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요. 네. 특히 반려동물을 이미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임신을 해서 신생아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워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반려동물을 아이와 함께 키우고 있는데 괜찮은 게 맞는지 불안감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울 때 어떤 점들을 미리 알고 키워야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성급하지만 결론부터 여쭤보면 반려동물과 아이 같이 키워도 되나요?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쪽이실까요? 결론적으로 같이 키워도 되고 같이 키우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울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반려동물과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 알레르기인데 아이가 어릴 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알레르기 위험 요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미 강아지나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어디 가서 동물과 만났을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분들이 아기도 반려동물하고 함께 자라면 나처럼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전 세계 소아과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아주 잘 나온 게 있어서 이걸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스웨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 적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천식의 위험도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걸 진행을 했어요.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1세 미만 시기부터 강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천식에 걸릴 확률이 무려 13%가 낮았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고요. 그냥 반려동물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천식에 걸릴 확률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통념이나 우려와 다르게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알레르기 위험이 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면역이 생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털이 좀 많이 날리는 어떤 견종이나 고양이 키우는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곳곳에 그냥 털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그러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어드려야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납득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결과를 제가 설명드릴 때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이 바로 위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위생 가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네. 오히려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세균들하고 어떤 자극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네. 이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책상도 세균이 되게 많죠. 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몸이 이런 모든 작은 세균 이런 그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균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와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유산균 있죠. 유산균도 세균인데 우리 장 건강에 이득을 주잖아요. 유산균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을 주는 세균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과 우리가 함께 잘 공존해 나가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특별히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적절히 대응해야지 이렇게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세균이나 자극원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깨끗한 환경, 그러니까 주변이 모든 게 소독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몸속 면역 체계가 다양한 세균이나 자극원과 만났던 경험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면역을 도와주는 세균들도 모자라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한참 자라고 나서 새로 만나게 되는 세균이나 어떤 자극원에 대해서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데 이게 이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위생 가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특별히 해가 되는 물질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아지 털에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콧구멍에 들어가면 한두 번 재채기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이 정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런 강아지 털에 대한 강아지 털에 대한 반응이 면역 반응이 되게 과장된 사람들, 과잉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 털을 만나고 몸 면역 세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1세 미만의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몸의 면역 체계가 이런 동물의 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극원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미 몸에서 경험이 많은 거예요. 면역 체계가. 그래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때문에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 적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이를 키울 때 뭐 반려동물과 같이 있으면 좋대. 그러니까 그냥 같이 막 뒹굴어 막 하고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아기 털 날리는 데서 키워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알레르기는 뭐 유전이나 어떤 환경 오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알레르기가 안 생긴다,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 아이가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이게 반려동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예. 만약에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생겼다, 네. 발견됐다라고 네. 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이 동물을 계속 키워도 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털이 날리는 것은 꼭 알레르기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이 장난감이나 간식, 카펫 이런 곳에 털이 이제 앉아 있다 보면은 네.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그렇죠. 위생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헤파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 이용하셔서 청소와 공기질 관리 잘 해주시고 예. 물걸레 청소를 해주시는 게 이런 것도 제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걸레 청소 자주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좀 새 종류도 많이 키우세요. 앵무새 이런 거. 그런 거 키우실 때 깃털이나 배설물 처리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위생적인 측면이나 다른 알레르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무조건 털 날리는 데서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배설물이나 털 관리 잘 해주시고 카펫 사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펫은 또 왜요? 예, 카펫이나 이제 패브릭 쇼파 이런 직물 제품들은 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나 오염 물질들이 잘 달라붙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청소도 잘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털들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남아있으면서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이라도 진먼지 진드기가 또
알레르기에 되게 유명한 원인이거든요. 네, 이게 네. 카펫이나 패브릭 소파에 되게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털이 많이 날리는 반려동물이 있다. 그럼 이런 제품 피하시고 만약에 집에 알레르기 환자가 있다. 그럼 더더욱 이런 제품 피하시는 게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불 같은 제품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아이를 같이 키울 때 신경 쓸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위생 문제나 알레르기 문제 때문에 아이가 지내는 방과 그 반려동물이 지내는 방, 그러니까 특히 수면 공간을 좀 분리하는 게 좋겠고요. 수면 공간. 네. 네, 그리고 동물이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거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이 이미 있는데 신생아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은 반려동물을 미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아이가 지금 앓고 있는 감염성 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예방접종은 빼먹지 않고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특히 이제 동물의 배설물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물 배설물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개회충 이거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개회충, 예. 네, 근데 요즘은 드물다고는 하지만 간혹 발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강아지 키우시는 집에서 아이들이 그 패드 위에 강아지들이 배변을 했을 때 아기들이 기어가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위생 관리 조심하셔야 되고 고양이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고양이 배설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생충이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태아에 여러 가지 기형이나 선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임신부가 고양이 배설물을 만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주로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동물들도 키우잖아요. 다른 동물 뭐 조심할 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반려동물 중에 도마뱀이 있거든요. 도마뱀. 네,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하실 수가 있는데 파충류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모넬라균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염과 식중독의 매우 유명한 원인균입니다. 네네네. 지금처럼 더울 때 위험한데요. 그래서 파충류를 키우는 집이라도 위생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반려동물 건강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을 만지고 나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교육하시고 이런 습관 길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뭐 위생 문제도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평소에 이렇게 순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도 들려오는데요. 네. 그래서 아기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와 반려동물을 단 둘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도 올해에도 미국에서 어떤 반려견이 아기를 물어서 사망까지 갔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꼭 이런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작은 동물이나 고양이가 이제 핥히거나 살짝 깨무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에게 핥히거나 깨물린 상처는 감염이 잘 일어나고요. 이건 어린 아이일수록 큰 병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기와 반려동물은 절대로 단 둘이 두지 마시고 만약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기나 반려동물 둘 중 하나는 어디 방 안에 꼭 문을 닫아서 넣어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볼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지만요. 견종이나 동물에 따라서 아기처럼 작은 생명체에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리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하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각 가정의 반려동물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뭐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반려동물과 아이를 키우면 괜찮다는 건데 함께 키우면 더 좋은 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앞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천식 걸릴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반려동물 키우는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이나 동물이나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특히 어린 아기들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눈치로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할 수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동물을 막 강하게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교육하다 보면 다른 생명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 덕분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긴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예. 이제 독거 노인분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드리냐면 네. 흔히들 형제가 있으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네. 모든 형제들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파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실 계획이라면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키우시기 바라겠고 또 이미 키우시는 분이라면 몇 가지 주의해서 그 반려동물과 아기를 함께 키운다면 아기 키우는데 오히려 좋은 점도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울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이재영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시의 퍼피 듣고 옵니다. 네, 스테이시의 퍼피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23 하나님. 딸 입술에 헤르페스 증상이 종종 올라오는데 혹시 이게 강아지 털과 상관 있을까요? 하셨어요.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헤르페스 증상은 강아지 털과 상관이 없고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하. 헤르페스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네. 이건 그 이제 보통 입술에 생기는 건 뽀뽀를 통해 옮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입술에 뽀뽀하지 말라는 게 어른들이 보통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바이러스가 이미 입 주변에 있는데 네. 뽀뽀를 통해서 옮고 피곤할 때 이게 이 바이러스가 빡 나오면서 이 덧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뽀뽀해 주셨던 그게 아이고. 원인이었을 거고 강아지 털은 죄가 없습니다. 예, 강아지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0029님. 아이는 만 4세고요. 반려견은 7년 된 반려견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와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비듬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없던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 뭐 이전에 이미 알러지가 있으셨던 분인데 네. 이전에는 컨디션이 괜찮아서 좀 증상이 특별히 올라오지 않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서 증상이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알러지는 인생에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이한 게 강아지 비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이제 강아지가 뭐 비듬이나 이제 고양이는 소변 뭐 이렇게 굳이 털이 아니고요. 아하. 이런 다른 것들의 알러지 원인 물질이 네네네. 많고 그런 것들이 보통 털에 묻어서 날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 털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털을 이렇게 막 멀리 날리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0090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살 된 아들이 동전 크기 정도 되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 이게 혹시 고양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그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높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동전 모양 발진은 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한두 개 정도 생겼다가 약 바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게 아토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대부분 이제 알레르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알레르기 어떤 알레르기가 아토피를 일으키느냐 뭐든지 가능하지만 보통 식품이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예. 동물 고양이 털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살 정도 됐으면 알레르기 검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 아토피까지 가느냐 몇 달 동안 기다려보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동전 모양 발진 치료받으시려고 병원 가실 거니까 네. 요즘 소아과에서 이거 검사 거의 다 되니까요. 예. 알레르기 검사 한번 받고 좀 아니라면 안심하고 고양이 키우고
맞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키워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 검사는 뭐 언제 정도부터 가능한 건가요? 이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데요. 알레르기 검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액 검사가 있고 피부에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한 번에 몇십 가지 검사를 하는데 피부에 하는 검사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등판에 막 넓게 하거나 팔에다 해야 되는데 애들은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주로 하는데 혈액 검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능할 수 있고요. 보통 3살 넘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혈액 채취를 해야 되니까 좀 큰 아이들이 검사를 받기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0128님, 저희 집 고양이는 매일매일 아기 옆에 붙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순해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이렇게 쭉 같이 자라도 괜찮은 거겠죠?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게 갑자기 이게 SNS에 그게 떠오르네요. 나만 고양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뭐 잘 지내고 있고 별 뭐 이상이 없다면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잘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60님, 아이가 자기가 먹던 음식을 고양이한테 한 입 주고 다시 자기가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 침이 묻은 음식을 아이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뭐 위생적으로 막 엄청 바람직하진 않지만 근데 문제가 생길 거라면 이미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하실 텐데 강아지들 막 입술 핥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도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평소에 키울 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분들 가운데 9231님, 0029님, 0090님, 0128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네플레이 성찬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스크린 안팎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우선 간단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플레이 성찬월 기자라고 하고 이야기의 힘과 스크린의 아름다움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탄생부터 뒷이야기까지 라디오와 팝콘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이제 영화의 숨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럼 첫 시간 첫 작품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이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혹시 OTT 드라마 중 가장 이제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시청률이 가장 높은, 가장 흥행한 작품. 바로 떠오르는 거는 뭐 우리 오징어 게임. 아니면은 미국 시리즈 중에 기묘한 이야기 정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작품이 넷플릭스의 어떤 간판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흥행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시리즈가 이제 기묘한 이야기 시즌4 시청률을 제치고 역대 2위까지 오른 작품입니다. 바로 이번에 시즌2 파트 1을 공개한 웬즈데이입니다. 웬즈데이도 있었죠.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 주인공 웬즈데이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그 기묘한 춤을 추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스 패밀리가 굉장히 유서 깊은 시리즈이지만 어떤 영상면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 정도인가 하면 약간 의문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스 패밀리의 스피노프 웬즈데이가 이번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원작까지 다시 이렇게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웬즈데이는 이제 아담스 가족 중에 첫째 딸 웬즈데이 아담스가 네버모어 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데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냉소적인 웬즈데이가 학교에 적응의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하이틴 드라마이자 네.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기묘한 일들을 쫓아가는 스릴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특이한 매력을 가진 시리즈이고 이 뭐 주인공인 웬즈데이뿐만 아니라 이 아담스 가족이나 또 그 네버모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뭐 성격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게 또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괴상한 판타지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거는 팀 버튼 감독의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아웃사이더와 어떤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들을 그리는 팀 버튼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제작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독특한 인물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시켜서 보는 재미를 더하고요. 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슬리피 할로우, 다크 섀도우 같은 작품에서 보여준 고딕풍의 디자인도 이제 이 작품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또 늘 함께 해왔던 영혼의 파트너와 또 함께했습니다. 아하, 그분이겠네요. 그 독특한 음률에도 좀 흥얼거리게 만드시는 예, 그분이요. 맞습니다. 예. 네, 데니엘 푸만 음악 감독인데요. 좀 더 보충을 드리면 사실 드라마 이번 시즌 2 드라마는 크리스 베이컨이라는 음악 감독이 담당을 했지만 여전히 웬즈데이의 테마곡은 데니엘 푸만이 작곡한 그 곡을 사용을 하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데니엘 푸만만의 살짝 정신이 없으면서도 어딘가 중독되고 매력적인 그런 네. 음색이 잘 살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웬즈데이는 이번에 공개한 분량에서 시즌 1의 사건 후 1년 뒤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기묘한 미스테리에 빠져드는 웬즈데이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네. 벌써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심지어 이번 시즌2 공개와 동시에 시즌1이 글로벌 인기순위 2위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완전히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야, 지금 시즌2 파트 1만 공개됐는데도 이 정도 인기라니까 9월에 이제 파트 2 공개되면 또 그 인기를 얼마나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이거 제목만 들으면 약간 웬즈데이가 연상이 될 법한 영화인데요. 바로 어제 8월 13일 개봉한 악마가 이사 왔다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섬뜩한 공포 영화일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로맨스와 코미디, 어떤 감동이 모두 아우러지는 굉장히 유니크한 영화입니다. 예. 자의반 타의반 청년 백수를 자처한 길구가 아랫집에 이사온 선지에게 반하는데요. 네. 그런데 새벽에 만난 선지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선지의 가족들이 말하길 선지가 새벽 2시만 되면 그 안에 있는 악마가 깨어나서 길구에게 이제 그 악마가 깨어나기 때문에 길구에게 이제 새벽에 감시 겸 에스코트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악마가 이사 왔다라는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진짜 이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안에 지금 코미디가 있다는 게 굉장히 반전이네요. 네, 이 영화를 상상을 하시려면 2019년에 개봉했던 엑시트를 떠올리시면 좀 더 쉬우실 텐데요. 엑시트. 네.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이 6년 만에 가져온 신작인데요. 재난극을 코믹하게 그려낸 그 영화처럼 이 영화도 악마라는 소재를 굉장히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활용을 합니다. 악마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허술한 면이 많아 코믹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렇게 한 성격하는 악마와 악마를 퇴치해서 선지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길구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게 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 영화는 그리고 엑시트에 이어서 윤하가 주연을 맡으면서 또 화제를 모았고요.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과 주연 윤하가 다시 만났군요. 벌써 뭐 흥미로운 이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영화에서 윤하는 이제 평범한 사람 모습의 낯선지와 이제 악마가 깨어난 밤선지 두 가지 모두 연기하며 거의 1인 2역을 선보이는데요. 이상근 감독이 뭐랄까요, 윤하 사용 설명서를 읽은 것처럼 윤하에게서 청순함과 표독스러움을 모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윤하와 호흡을 맞추는 또 다른 주인공 길구 역으로는 안보현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그동안 모델 출신답게 어떤 듬직한 피지컬과 성붉은 얼굴로 남성적인 캐릭터를 많이 선보여 왔는데 이번에는 소심하고 좀 사려 깊은 길구 역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이 상업 영화로는 첫 주연작이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자, 엑시트의 감독과 주연이 만났고 또 안보현 씨도 최근 드라마 연이어서 좀 흥행한 배우이다 보니까 이런 만남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또 이제 두 분의 케미스트리 말고도 이 악마가 이사왔다는 지금 한국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엑시트가 청년 백수가 이제 어떤 재난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클라이밍을 통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스스로를 긍정하는 이야기였다면 조정석 씨가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악마가 이사왔다는 이제 내 탓이 아닌데도 내 탓을 하게 되고 어떤 스스로를 돌보기가 너무 힘든 청년 백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약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상근 감독 역시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영화에 녹여내서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또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영화는 뭘까요? 이제 7월부터 한국 대작들이 줄지어서 개봉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8월 중순부터는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는 I'm Still Here입니다. 네,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올해 골든글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지금 한국 시네필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월 20일에 개봉합니다. 이게 브라질 영화잖아요. 네.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970년대 독재 정권 치하의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을 그립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편 루벤스가 어느 날 경찰 조사에 갔다가 실종되고요. 그래서 아내 유니스는 5 자녀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데 사복 경찰이 가족을 감시하고 자녀들까지 경찰 조사 요청을 받으면서 점점 이제 정권들이 이제 가족을 옥죄어 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와 루벤스의 아들 마르셀로 파이바가 집필한 자서전을 그들의 이웃이었던 월터 살레스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루벤스 파이바가 정치 세력의 견제를 받아서 실종됐던 이른바 강제 실종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된 브라질 군부 독재 아래 약 400여 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요. 파이바 가족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그 당사자의 경험담에 또 어떻게 보면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독이 연출을 했으니까 이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감독이 이제 당시 사건을 알다 보니까 당시 사건의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출연진들이 실제 가족처럼 끈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촬영지가 될 저택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 네. 그리고 그 촬영지 역시 실제 배경이 됐던 주택과 가장 비슷한 곳을 골라서 섭외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우들도 물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실존 인물들과 최대한 비슷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캐스팅에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월터 살레스 감독이 2012년 공개한 온더로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장편을 들고 왔는데요. 감독 스스로 이 영화를 만드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뭐 이미 검증받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좀 이런 비슷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국민들, 관객들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개봉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계엄령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이 미리 만났었는데요. 당시 이제 영화 속 현실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응축시켜서 표현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 유니스가 보여주는 꼿꼿한 모습들이 아마 관객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을 텐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연기한 배우가 페르나다 토레스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말하기를 비극 속에서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녀의 삶의 태도에 크게 공명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유니스의 모습을 최대한 잘 담아내기 위해서 생전 그의 모습이 담겼던 영상과 이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그 모습들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페르나다 토레스가 특히 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자신도 군부 정권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배우, 감독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제 유니스와 어떤 토레스 배우의 어떤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영화 들고 오셨을까요? 네, 마지막 영화는 이제 거장의 신작인데요.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것도 8월 20일에 개봉을 하고요. 2018년 피털루를 연출하고 6년 만에 마이클 리 감독이 가져온 작품인데요. 네. 1943년생 마이클 리 감독이 이제 80대가 돼서도 이렇게 신작을 갖고 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또 그리고 이 작품은 그와 함께했던 그러면서 거장이라고 알려진 촬영 감독 딕 포프가 촬영을 담당했는데요. 네. 두 사람이 이제 90년대부터 거의 모든 작품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들어갈 당시에 그 딕 포프 촬영 감독은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도 영화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2024년 가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이 유작으로 남게 되었죠. 오랜만에 돌아온 이 감독과 또 그 영혼의 파트너가 함께 완성한 영화인데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이 제목만 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짐작이 안 돼요. 네. 원제는 이제 하드 트루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번역은. 예. 국내에서 이제 내 말 좀 들어줘라고 좀 더 가볍고 어떤 주인공 펜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네. 시종일관 까칠하고 직설적이어서 가족에게까지도 무례하다라는 말을 듣는 펜지가 동생 샨텔과 그의 가족들이 모인 어머니 날에 의외의 말을 꺼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데요. 네. 어떤 펜지의 그 극단적인 행동 양상과 그걸 보는 주변 인물들을 비춤으로써 현대사회 전체에 내려앉은 우울과 불안을 이렇게 지목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제 딱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영화에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펜지 역을 맡은 마리안 장 바티스트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까칠한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도 끝내 관객이 그걸 납득할 수밖에 없게 연기를 해내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마이클 리와는 이전에 비밀과 거짓말이란 작품에서 만나고 거의 30년 만에 이제 작업을 같이 하는데요. 네. 이 작업으로 영국 평론가 협회상 여우주연상, 전미 비평가 협회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네. 또 동생 산텔 역으로 출연한 미셸 오스틴은 이제 펜지와는 정반대로 주변 인물들과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보내려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요. 네. 요즘 예술 작품에서 자주 얘기하는 다정함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다시피 한 펜지를 케어를 하면서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 연기가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지칠 만한 구석이 많은데 그걸 이제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워낙에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 보니 이제 아까 마리안 장 바티스트에게 여우 주연상을 줬던 전미 비평가 협회는 미셸 오스틴에게도 여우 조연상을 안겨주면서 이제 두 사람의 시너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성찬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